대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태국의 메콩 연구소를 방문하셔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도 하시고 현지 상황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콩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콩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메콩강은 이 동남아 중국에서부터 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5나라, 그러니까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가장 큰 세계에서도 몇 번째 큰 강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협력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 지역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메콩 지역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예. 굉장히 호응도 컸다고 하는데요. 예, 예. 그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7월 23일 날 그 소위 메콩 지역 물류에 관한 주제의 회의가 있는데 한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그 지금 있었는 그 메콩 연구소에 있는 그 도시가 콩케이냐로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네. 거기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방콕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지금 물류라는 산업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 사업에 이번에 물류 사업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는 게 바로 국경을 넘는 어떤 국경 무역, 네. 운송, 국경을 넘는 운송. 또 하나 이커머스 같은 것도 바로 여기 다 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동남아 지역에서 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그 제가 관심 가져 있던 건 바로 이걸 이용해서 중국의 대아시안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절감했습니다. 네. 그걸 좀 중국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는 소위 중국의 알리바바라 하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로 유명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중국의 라자드라고 태국의 라자드라고 가장 큰 그 이커머스 업체를 갖다가 합병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약 40억 불 들어갔습니다. 예. 이 라자드라는 이커머스 이 업체는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저기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이걸 합병을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중국에서의 이커머스 동남아 이커머스 진출에 큰 교두보를 삼고 있는데 태국에 40억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20억 불을 한다는 신문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그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국의 비중이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라면 무슨 인프라 건설하고 도로 닦고 이런 것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상품 교육 분야에서 그다음 운송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좀 발을 뻗고 있다는 걸 저도 놀랄 정도로 이번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 1년 가까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아세안의 지역 통합, 특히 경제 통합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요. 예. 이번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이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던가요? 저는 10년 동안에 그 배낭여행을 하면서 실제 통합의 현장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 통합의 현장은 통계로 나타나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통신에서 했던 발대, 그다음에 도로망, 그다음에 국제 노선버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즉 말해서 국경을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보아하면서 이 동아시안의 어떤 통합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세안의 통합을 지나서 지금은 중국이 그걸 위해서 중국 국경 무역을 통해서 중국과 중국의 남부지방과 아시안의 대륙지방 정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를 통해서 그 통합이 굉장히 더 광범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15년도에 아세안 공동체가 건설됐냐 안 됐냐 하는 걸 떠나서 실제로 지금 가서 보면은 이웃나라 사이에 비자를 주고 마음대로 지금 아세안 사이에는 저 비자가 비자 프리입니다. 짧은 3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 한다든지 옆에 나라 사이에 교역 물자 이런 것도 아주 가볍게 지나가고 버스도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등등
그 통합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중국의 변수에 대해서 저 굉장히 실감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최근에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를 회귀 이후에 예, 미국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아세안 국가들이 이 미국의 어떤 아세안에 대한 관심에 예. 대해서 어떤 판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금년 6월 달에 아세안 정상들이 모여서 아세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의견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 아웃룩이라는 걸 제가 의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냐면 뭐 어떤 전략이라고 그러는 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디펜시브하고 수세적이지만 지금 미중과의 싸우고 있는 것에서 우리 입장을 내세운다는 뜻의 아웃룩이라고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거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갖다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세안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아세안의 입장이죠. 예. 그 입장에 보면 그다음에 이 아세안 입장을 가지고 요즘번에 6월 말에 오사카에 있었는 그 G20 정상회담 나가서 그 자기 아세안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미국이 제중국 관계에서 어떤 미중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서 아세안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있느냐 있고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미중의 사이에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아세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 거기에 몇 가지 제일 큰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이 대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치, 경제, 그다음에 안보 면에서 어떤 좀 대립적인, 좀 배제적인 이런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아세안의 이번 그 의견에서는 우리는 인클루시브, 모든 나라를 배제하지 못하고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중국 배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군사 안보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아세안은 우리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지역의 커넥티비티 문제의 이야기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해서 어느를 배제하고 뭘 하는 거로부터 미국의 안에 대해서 그걸 반대한다 할까 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사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접근 방식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 예를 든다면 미국의 화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면 아세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세안이 지금 최대 관심거리는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대외 아세안도 대외 수출을 해 먹고 사는 한국과 비슷하게 대외 수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어떤 무역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대외 무역량이 저뿐만 아니라 GDP 경제 성장률이 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ARF 회의 8월 가진 ARF 회의 같은 데서도 미중에 대해서 빨리 좀 종식을 시켜라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좀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명한 건 아세안은 이미 이 미중 무역 전쟁 벌써 몇 년 전부터예요. 이 모든 자기들의 역량을 사실 경제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약 정치나 안보 군사 쪽으로 되면은 잘못하면 미중 어떤 대립에 말려든다. 여기에 우리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바쁘다. 경제가 좀 바쁘고 할 일도 바쁘니까 여기에 그냥 우리는 한다 해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중국의 문제 그렇게 하면은 가장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하는 베트남마저도 2016년인가요? 국제 트리뷰널
거기에 재판소에서 중국에 대한 보다는 아세안 쪽에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나서 즐거운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때 국제회의에 나와서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너무 흥분을 하면 미중 경쟁에, 미중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 이래 되면 우리 경제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소위 몇 년 전부터 경제 위주의 굉장히 그런 역정을 두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경제에 역정을 둔다면 바로 모든 면에서 많은 지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중국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 건설 뭐 등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이 최근에는 군사 안보에서부터 조금 경제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튼 듯한 인상을 하고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민주양당이 공동을 발의해가지고 하는 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전략을 펴라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12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최근 나오는데 물론 예산 지원도 예. 그래서 1년에 15억 불씩 지원하고 예. 5년간 지원해 주겠다 할 정도로 먼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선수를 쳐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을 갖다가 강화하라는 걸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거기에 물론 구체적인 경제 분야의 어떤 협력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15억에서 5억, 75억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지금 중국은 대아시안의 어떤 하면 100억 불, 200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떤 경제적으로는 대항이 좀 안 될 거고요. 한다면은 그 현지 국가들하고 공동으로 플러스 중국이나 일본이나 호주가 도와줘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 경제 규모 지원 면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인프라 건설인데 인프라 건설은 사실 돈 버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정부가 전략의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사업에 어느 정도 많은 호응을 받으는지 그러려면 미국은 특히 일반 기업이 들어와줘야 정부 사업에 어떤 그 돈도 많이 더 늘려주고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경쟁에서 어느 정도 그 효과적으로 지속성이 가능할런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아세안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접근을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 이런 것을 미국이 양쪽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세안인데 아세안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적극 동참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는 중국의 위협론, 뭐 그게 정치 위협이 될지 안보 위협이 될지 아니면 경제 위협이 될지 이렇게 너무 많이 말려들면은 위험하다. 뭐 그러니까 단맛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살찐다 하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그래도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죠. 예. 그래서 꼭 중국이 100억 낸다고 해서 미국이 100억 가지고는 들어올 필요 없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뭐 정치 안보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그 어떤 버팀목 역할을 좀 하고 해주길 바라고 있고 이거를 일본이 또 같이 기여를 해주길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예. 미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지금 그래서 정치 안보 분야는 강하게 국무부나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방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기업, 나머지 경제 분야가 그다음에 중국과의 그 어떤 대립, 뭐 무역 대립이나 기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는 국가 정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바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초대도 하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혹은 국방이나 혹은 안보, 그다음에 학자들 이런 뉘앙스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행보는 상당히 상대적 독립성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안은 어떻게? 가장 인도 평양체 앞으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관건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그 중간에 그 고리 역할은 바로 아세안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시아고 아세안입니다. 이 지역을 잘 하지 않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개최된 지난 2년 동안 동남아에서 개최되고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이 정상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2번이 빠졌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 굉장히 실망을 시켰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만약 인도 태평양에 강력하게 트럼프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우리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아마 동남아 사람들도 돈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적인 지원, 안보적인 지원,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든지 중국의 어떤 대외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세안은 그걸 바라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은 계속 오면서 우리는 그다음에 부통령까지도 중국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회의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아무리 밑에 사람이 열말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특히 주막학내 금년도에 11월 달에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EAS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런지 작년같이 또 빠질런지 또 경제 위주로 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세안의 의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세안들이 말한 대로 아세안 경시 태도를 가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인다면 그 전략이 그 지역에 있는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세안 국가 정상이라 한다면 미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아무리 와서 강조한다 한들 그 사람들은 트윗 한 방이면 그게 여러 번 나오고 더군다나 이 동남아나 또 아시아 쪽엔 역시 위에 사람은 아무리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정상은 정상입니다. 근데 나라 차이로 해서 그 장관이 와서 자꾸 대우를 하려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우리 대통령, 우리 총리는 무슨 국무장관의 카운터 파트너 하는 생각을 단지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이게 바로 동아시아의 그 어떤 가부장적인 그 어떤 그 생각이나 습관이 오래 배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정상들 앞에는 당당히 정상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도한다 혹은 핵심 구성원들이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각 나라들은 어떻게 강력히 결속되고 어떤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가요? 제 보기에는 그 네 나라 사이에 중국을 저렇게 그대로 크게 중국의 비헤이비어 어떤 그 행태 같은 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향후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 질서를 지역 질서의 어떤 룰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그 이해가 또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 말씀드리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만드는 AIIB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그 은행에 가장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융자를 많이 받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만약 안보, 정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어떤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고 반대하자면은 인도는 가입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느 나라도 노골적으로 중국에 반대하자고 한다면은 일본도 부담스러워할 거고, 예. 그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느 나라가 어떤 액션 프로그램, 중국이 그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는 같이 낼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액션 프로그램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만약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국무장관 선에서 한다면 그렇게 얼마나 조율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건 그것도 또 의심이 듭니다. 저 호주와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매년 미국, 인도, 일본이 세 나라가 그걸 합니다. 군사. 해군 예. 훈련을 하는데 네. 거기만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반대로 호주가 그 참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호주가 참가를 못하게 된다? 지금 반대하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가입에 찬성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같이 인도양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로서 주도권 같은 것도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인도하고 호주가 나서가지고 직접 군사 협력을 하는 모양을 중국이 좋아하겠느냐 하는 입장을 인도 신문에서 나온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등등이 묘하게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두고는 거의 또 네 나라 사이에 그렇게 합칠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관건은 명칭 자체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어떤 한 그 범주 안에 포함돼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마지막에 들려서 며칠 있는 동안에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제 한 장시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인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10년 전에 외무장관을 한 사람인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인도양이 자기 내해같이 자기 앞마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기구를 모양을 하든지 지역협력기구를 모양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 나라가 자꾸 와서 자기하고 주도권 싸움하는 것 같다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물론 세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인도의 또 태도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양의 소위 남나라의 자기 내해에 남나라가 큰 역할, 자기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걸 갖다가 좋아할 리가 없죠. 제일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일본.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자신들이 제안하고 또 트럼프의 어떤 전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면서 한국을 소외시킨다. 속된 말로 왕따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막차를 타야 된다. 이런 이제 조바심도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이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건 2007년도인가에 아베가 처음 냈을 때 내용 건 사실이고 또 중국을 겨냥하는 것도 사실이고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맞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과는 굉장히 괴리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도 주도를 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낼 수가 있죠.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 국가에서 했다고 제가 주도했다는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이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걸 하기 때문에 한국을 왕따시킨다. 그것도 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태도, 입장.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그게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이고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 성명이 그게 나온 거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도 중국이 저런 식으로 주변국에 대해서 뭐 우리 사드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주변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불만이 많죠. 우리는 벌써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해운을 벌써 6, 70년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동의할 수 없는 얘기 많고 중국이 만약 진짜 패권 세력이 되면은 저게 어떻게 변할는지 하는 우려도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꼬르 미국이 뭐 어떤 안을 낸 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야 된다는 건 그건 좀 저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아까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미국 의회까지 나섰으니까 아마 굉장히 우리한테 된 요청도 많을 텐데요. 그러나 저의 그 한마디로 쉽게 의던 저의 입장, 저의 생각을 좀 말하면 wait and see라 해야 되는 정말서 좀 기다렸다. 절대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를 다 좋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우리는 지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그 가장 큰 몇 가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 미국 내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좀 어떤 그 경쟁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까지 다 지금 물고 있거든요. 좀 뭐 문화까지 또 하고 있는 반에 거기에 우리가 다 미국에 동참하기에는 우리 힘들다. 미국이 그다음에 진정을 바라는 이 좀 대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 우선순위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저희도 늦지 않다느냐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말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오래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면은 우리가 막 미국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위터 한마디 아까 말해서 트위터 한마디로 꼭 쓸데없는 짓 한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우리도 또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EA 정상 모여서 그다음에 아세안의 의견이나 여기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방향을 적어도 늦지 않을 텐데 먼저 빨리 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어떤 그 비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능력에 넘는 비전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거기 갔다가 오히려 우리 경제 정치를 다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우리는 동북아 국가라는 것만 계속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아까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좀 커버되는 이 넓은 지역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하나. 둘째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요새 탑 프라이어리티는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에 뭐 정치든 경제든 뭐 여러 할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좀 인도 태평양까지 우리를 폭을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느냐? 있으면 뭐 좋죠. 뭐 그렇다 하는 건데 제 보기에는 그 여유가 없다. 세 번째는 지금 인도 태평양에 그건 인도양 태평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양 지금 어떤 협력 문제가 강하게 좀 들어가는데 우리의 해양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 미국이 무조건 동맹이니까 지지해야 된다 하는 것도 그 내복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 국가에서부터 인도 태평양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사상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도 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의 우리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 그다음에 해양 분야에서 우리의 능력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이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무조건 그냥 미국 이야기하는 게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외교부 거기서 직접 토론하고 있는 것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하나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지역 협력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말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이 되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이 되든 이건 regional connectivity 그러니까 지역 협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그 신남방 정책의 그 어떤 지역 협력 regional connectivity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고 과거 하듯이 한 베트남, 한 인도네시아 이 양자 관계의 그 보따리를 좀 크게 하는 양자 관계 인도네시아하고 이때가 5개 하던 걸 10개 하고 베트남하고 5개 하던 걸 10개 하고 이게 바로 신남방 정책으로 만약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 보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전략은 여러 나라가 지역 협력으로 지역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 협력체를 좀 만들자는 협력 방향으로 가자는 건데 안 맞죠. 예. 그래 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는 양자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신남방 정책을 한다면 대보기에는 그것도 오래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가야 될지. 근데 우리 그건 바로 이제 외교에서 가장 큰 역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모든 걸 다 해도 좋은데 우선순위는 역시 남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을 갖다가 이웃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이끌어내는 거. 이 대목에는 가장 큰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역시 경제 쪽이 될 거고요. 예. 그 경제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같이 어떻게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만 혼자만은 안 된다면 아시안 같은 나라, 딴 나라하고 협력해서라도 우리의 그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내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게 아닌가. 이번에 그 ARF 회담에서 예. 그 한국과 일본이 좀 충돌한 그런 모양이 연출됐는데요. 예. 그렇다면 굉장히 참석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그 갈등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도 이어진다면 예.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할까요? 그건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세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ARF나 이런 데서 가장 큰 자기들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은 네. 경제입니다. 미중이 싸워서 우리가 피해를 안 입도록 좀 그만해라 네. 하는 게 요구가 가장 큰 지금 그건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한일이 서너 차례에서 하기 힘들 정도로 보통 그런 자리에서 가면 한두 번 이야기를 하면 또 한두 번 하고 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같이 있는 장관들, 다 외무장관들, 아시안 외무장관, 미중 딴 나라에 대한 배려해서 한두 차례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그걸 또 안 하는데 우리는 세 차례, 네 차례 했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지금 말해서 어느 나라든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면은 하던 어떤 분쟁도 중단시키고 또는 전쟁도 중단시키면서 예. 소위 주변국 정세를 안정시키고 하는 건데 아마 동남아 외무장관들 보면 이상하다. 한국은 일본은 경제가 괜찮은가? 미중 경제 거기에 큰 영향을 안 받는가 하면 의심스럽게 될 거 그게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조금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둘째는 거기 있는 외무장관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11월 달에는 자기 보스가 대통령에 대한 총리가 한국에 올 텐데 거기에서 만약 한국이 일본 배싱을 해달라든지 일본 한국 지지를 배싱이라는 말은 물론 용어는 어떻게 보면 다 쓰겠습니다만 한국 지지를 해달라면 굉장히 정상들이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주체국으로서 최면도 생각해줘야 되고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지원도 많이 받고 협력도 넓히고 있는 마당에 그렇다고 일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떤 나라는 그러면 어떤 딴 변명을 해가지고 안 올지도 모르는 거. 이것도 좀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변국 모든 나라,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 관계에서도 좀 긴장 관계가 있는데 아세안으로부터 배싱은 아니어도 패싱을 당하면은 우리 외교는 저분 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한일 간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분쟁 문제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세안 정상들한테 이제 걱정 말고 와라. 뭐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일 간에서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건 와라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세안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또 많은 교류를 해오셨는데 아세안의 그 특히 10개국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어떤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그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아세안의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것, 참고할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아세안 외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동북아 외교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만 동북아 다 지금 큰 나라들입니다. 예. 일본, 중국, 뭐 그다음 북한도 큰 나라는 아니지만 쉽게 자기의 어떤 뛰쳐나와서 틀을 뛰쳐나오기 힘든 나라입니다. 네. 이런 나라한테 계속 부딪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들과의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의 제2의 경제 대상이니까 경제 뭐 무역이든 투자든 뭐 사람은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동남아니까요. 네. 이런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또 살리느냐. 지금 말해서 일본, 중국, 북한을 다독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고 더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정책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한 아세안 비자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비자 간소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오버스테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내에서 동남아 국가하고 가깝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자 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한 측면 양자강에서 한 측면만 가지고 이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 보기에는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프로와 콘을 따져서 때로는 우리가 100%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얘기. 그래서 저는 저는 그 대학교 강의도 그리고 후배들 외교관들 후배들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아세안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볼 때 우리 외교는 바로 바른 길을 갈 거다. 계속 70년 해오듯이 동북 4강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 위치를 차지하려면 갈수록 우리가 어려워질 거고 또 국제 좀 냉전 체제에서 지금 세계화 추세에서 그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가장 하나가 바로 지역 협력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협력은 어때? 미국, 일본하고 잘 될 거로 보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서로 분쟁이 많고 역사 문제다 무슨 문제도 해가지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분야부터 계속 두드리는 계속 두드려도 할 수 있는 나라, 할 수 있는 이웃과의 또 가까이 땡기는 걸 하려면 그 사람들 마음을 사는 것.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세안에 대한 시혜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경제 규모나 그 사람들의 어떤 발전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동등한 대우에서 어떻게 끌어들이냐 하는 걸 입장에서 봐야지
우리가 시혜적인 입장, 그 사람들이 오면 오버스테이 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한아세안 관계를 본다면은 저는 우리 장래 한아세안 관계 보면 우리 외교에 큰 시련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세안을 방문하고 또 비즈니스 기회도 찾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어떤 사업들이 제일 좀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느낀 요번에 가서 느낀 거는 매번인데 그 어떤 빅데이터, 예. 어떤 로보틱 어. 이런 게 굉장히 우리보다 그냥 최소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 길을 해야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글쎄 제가 이제 우리 분야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야에서는 지금 아시안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고요. 예. 일단 업종별로는 기존의 업종들은 내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종이 만드는 거 네. 또는 이런 거 아니면 합판 만드는 거 이런 쪽에는 힘든데 반면에 기업 개혁 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거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쪽. 물류. 네. 물류는 지금은 각국의 어떤 그 팔고 살고 하는 거에 한 10% 정도밖에 차지 안 오는데 그 예.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예. 다들 예상이 이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거다 동남아에.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나라의 국경으로 막혀있던 게 이제는 퍼져나가 국경을 허물 수밖에 없다. 아세안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맞는 근데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그 물류 산업도 지금 뭐 말씀만 하십시오만은 그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동남아에. 예. 태국 쪽에 특히 많이 있던데 일본도 중국도 뭐 아까 말씀드린 미국도 뭐 다 지금 유럽도 다 들어와 있는데 한국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실 때마다 한국은 자꾸 안 보이는 좀 비중이 줄어드는 걸 예, 느끼시고요. 그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예. 한국이 어떻게 치고 좀 나아 있나? 지금 분명히 우리는 제2의 무역 상대다. 제2의 제일 2위 아니면 제3의 우리의 투자 상대가 바로 아세안이다. 이제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중국과의 어떤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메콩고 연구소에서 중국에서 온 친구한테 너는 지금 메콩에서부터 쿤밍에서부터 라오스 거쳐서 태국, 말레이시아 거쳐서 싱가포르까지 지금 철도를 놓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라오스는 지금 건설 중입니다. 태국은 지금 이때까지 군정생활 때 좀 별로 안 갔고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가 안 한다고 했다가 중국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철도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등등등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넌 너무만 그래 하면 동남아 나라들이 널 굉장히 보지 않겠느냐. 중국을 위협적으로 볼 것이다. 중국 철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그래도 뭐 이거저거 하는 게 많은데 괜찮겠느냐. 그러니 그러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지 않느냐. 그런 거 큰 나온 한국도 같이 하자. 한국도 같이 하고 일본도 같이 하고 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사람 좀 편하게 해주자. 그것도 좀, 그건 좋은 일인데, 그건 뭐 하나 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지. 아시안이면 그 개발해달라고 할 리도 없고 중국이 하자고 할 리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일본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우리 능력이 모자라면 일본하고 하든지. 그다음 미국하고 같이 들어가는지. 이래서 최소한 동남아는 그게 오픈 마인드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업체가 얼마나 그걸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개국 중에 요즘 한번 제일 나는 유망하게 보는 나라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나라를 뭐 한두 개 꼽으신다면 네. 그 뭐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을 하느냐 이제 이게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본다면 역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인구가 1억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또 개방적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바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더군다나 뭐 아세안 경제의 한 40% 차지하고 있고 예. 인구는 뭐 몇 프로가 되고 해가지고 40~50%를 전체를 차지했던 인구나 경제 GDP 규모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예.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 두 예. 나라는 하나는 대륙 국가고 네. 대륙 아시안이고 네. 하나는 해양 아시안인데 네. 우리로서는 두 나라가 가장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했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코이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굉장히 이뤘고 이번 선거에서 제가 3월 말인가 4월 달에 선거할 때 그게 굉장히 국민 지지를 계속 5년 앞으로 남았죠. 금년 10월 달에 또 이제 재임 임기 시작됩니다. 계속 하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중국 돈을 너무 끌어들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1965년에 친중국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도 아직도 보수 일부는 좀 있었지만 국민 전체는 뭐 어떠냐 중국 돈이든 뭐 미국 돈이든 일본 돈이든 와서 우리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좋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11년 전에 대사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위협론에 대한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보다도 더 현장 취재를 철저히 하시는 걸로 유명하고 또 그 많은 지식을 동료와 후배들한테 나눠주셔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